그녀는 달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기 직전. 숨이 끊어질 듯 신발이 미끄러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신가요? 단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대답하는 순간 그녀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처럼 박제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말 대신 도망쳤습니다.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 그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엌 안엔 참기름 냄새랑 뭔가 살짝 탄 향이 섞여 있었어요. 가스 막 끄고 냄비 들려던 참이었는데 등 뒤에서 술에 취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죠. 내가 김치 냄새 나는 여자랑 결혼했단 게 믿기지 않아. 그 말이 공기 가르는 칼날처럼 들렸어요. 조셉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막 돌아온 차림으로 셔츠는 그대로였고 넥타이는 풀렸지만 깃은 여전히 뻣뻣했어요. 소리 지르진 않았어요. 아직은요. 근데 턱이 잔뜩 굳어 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용수철처럼 팽팽해 보였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기길 바라며 그에게 물었지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근데 대답은 없고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를 밀었어요. 몸은 옆으로 휘었고 어깨는 냉장고 문에 부딪혔지만 그게 아프진 않았어요. 진짜 아픈 건 그 다음이었죠. 그 사람 아무 말도 없이 미안하단 말도 실수였다는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제 등 뒤 어딘가 허공을 바라봤어요. 마치 지우고 싶은 실수 같은 존재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장볼 목록 읊듯 말했어요. 이 결혼 실수였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냥 방을 나갔어요. 천장 형광등은 웽하고 울렸고 어는 싱크대에 손 짚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밑 바닥이 물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꺾일 것 같았는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서울에서 하던 일도 제 이름 석자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 따라 미국까지 온 거였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그냥 나갔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안이 아직 조용할 때 짐을 쌌어요. 청바지 한 벌, 셔츠 몇 장, 운동화 한 켤레. 한국에서 가져온 칫솔. 한 번도 못 써본 간호학 학위증, 파일에 그대로 넣으며 책장 위에 있던 웨딩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건 그냥 두고 나왔어요. 반지도요. 싱크대 가장자리에 올려뒀어요. 그 사람도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짐도 별로 없이 소방 계단으로 빠져나왔어요. 조용히 빠르게. 여기 브루클린의 밤은 눅눅하고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만큼. 피부에 들러붙는 게 죄책감 같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거긴 더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서연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땐 자정을 훌쩍 넘겼었어요. 플랫붓이 한 구석, 붉은 녹슨 철문 앞에 섰는데 그냥 계속 제자리에서 발만 옮겼다 뗐다 하고 있었어요. 노크는 안 했고요. 그냥 문자만 하나 보냈어요. 서연 언니 나야. 문 앞이야. 문이 천천히 삐걱 열렸어요. 서연 언니는 잠옷에 도톰한 양말을 신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은 반묶음.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입술을 살짝 굳혔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정도 잔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몸을 옆으로 치우더라고요. 들어오라고요. 밥은 먹었어? 퇴근하고 들른 사람한테 묻는 것처럼 그냥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만 저었죠. 서연 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전자레인지에 햇반 하나 돌리고 따뜻한 그릇에 담아서는 깨만 살짝 뿌려서 건네줬어요. 김치도 없고 반찬도 없었지만 그 하얀 밥 한 숟가락이 그 몇 달 동안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따뜻했어요. 내 사촌이라고 할게. 그냥 좀 쉬어. 그게 다였어요. 서연 언니 집은 천장 바로 밑에 작은 창 하나 달린 반지하였어요.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얇은 러그가 반쯤만 깔려 있었어요. 상자 몇 개 옮기고 담요 펴고 라벤더 향 나는 베개 하나 놓아줬어요. 저는 방 한 구석 뜨거운 밥그릇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웅크렸어요. 방 안은 먼지랑 세제 냄새가 섞여
벽은 살짝 축축했고요. 어디선가 라디에이터가 숨 쉬듯이 덜그럭거리더라고요. 계획 같은 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섭지 않았어요.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지도 몰랐고요. 눈물은 한꺼번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목이 조이고 담요를 괜히 꼭 움켜쥐게 되더라고요. 그 회색빛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뱉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저를 지웠어요. SNS에 올린 사진들 다 지웠고 계정 이름도 바꿨고 살았던 곳도 누구랑 결혼했었는지 뭘 꿈꿨었는지 그 흔적 다 지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꼭 내가 알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전화 달라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편지 하나 왔어. 정부에서 온 것 같아. 사진도 보내줬어요. 하얀 봉투에 디파트먼트 어브 홈랜드 시큐러티 봉인. 화면 확대해서 봤어요. 제 이름. 제가 살던 주소.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폼 I-130 신청 철회. 어저스트먼트 어브 스테터스 거부. 조셉이 영주권 신청을 취소한 거였어요. 이제 전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게다가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비자는 기한 넘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등록도 안 된 상태. 사람들은 이런 걸 언다크여멘티드, 즉 서류 없는 체류자라고 부르죠. 미국에선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해줘야만 제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었어요. 신청이 취소되면 체류 자격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30일 안에 떠나지 않으면 입국 금지까지 될 수 있대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은 투명인간이 되었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스쳐 지나가는 그 누구의 시선도 멈추지 않는 존재.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제가 세상 다 줬던 조셉조차도 저를 찾으러 올 생각은 없었어요. 서연 언니는 저를 플러싱의 한 구멍가게로 데려갔어요. 친구가 폰을 파는 곳이었는데 현금만 받고 신분증도 안 보는 그런 곳이었어요. 서연 언니가 자기 돈으로 직접 사줬고 등록 안 된 심카드까지 건네줬어요. 고개 숙이고 다녀. 필요 없으면 말도 하지 마. 그게 언니가 해준 조언이었어요. 며칠 뒤 언니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퀸즈에 있는 조그만 한인 요양원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요. 원장은 백 여사님이셨고 눈매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딱 한 번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80파운드 들어올릴 수 있어? 고개 끄덕였죠. 그랬더니 고무장갑 하나 툭 던져주시면서 오늘부터야. 하루 80불. 주말에 현금 줘. 사진 찍지 마. 질문하지 마.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전 약속도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조용함이 필요했어요. 제 이름은 여전히 강혜진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서 그 이름은 아무 의미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죠. 여기 요양원에선 기저귀 갈고 죽 데우고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먹여드리고 눈물 닦아드리고 이게 제 일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 성도 모르면서 우리 예진이 하고 불러주셨어요. 화장실 거울에서 제 얼굴을 마주칠 때면 낯설었어요. 화장도 없고 고무줄로 질끈 묶은 머리에 두 사이즈는 큰 유니폼.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살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워지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수백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 저는 스스로 선택해서 투명해졌어요. 처음부터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잡히면 보내지니까. 잡히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이건 삶이라기보단 버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버팀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도 야근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마지막 버스가 떠난 뒤였고요. 맨해튼 밤 공기는 매캐했어요. 배기가스 냄새, 할랄 푸드트럭에서 나는 향신료 냄새,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적, 술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웃음소리, 지하철 환풍구에선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팠거든요. 고무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끼익하고 소리가 났는데도 그냥 질질 끌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랜드 42 호텔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그런 데는 잡지에서만 봤지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볼 일은 없는 곳이었죠. 호텔 로비 안에 걸린 샹들리에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서 잠깐 멈춰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때 쿵! 숨막히는 정적. 누가 놀라서 어머!
하고 외쳤고 고개 돌리자마자 남색 정장 입은 남자가 회전문을 밀고 나오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한 발, 두 발. 그 다음엔 그냥 줄 끊긴 인형처럼 벅하고 바닥에 얼굴부터 쓰러졌어요. 사람들 다 핸드폰 꺼냈어요. 911 불러 하는 소리도 들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저 빼고요. 가방 놓고 뛰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피부는 촉촉하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목에 두 손가락 댔어요. 맥박은 있었는데 너무 약했어요. 불안정하고 끊어질 듯 말 듯 했어요. 그 남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기도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훈련할 때 수없이 연습했던 그 동작 그대로요. 손이 살짝 떨렸는데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였어요. 심장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 둘러선 사람들 많았지만 전 그 남자의 가슴만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던 소리도 없던 그 가슴. 선택은 두 개였어요. 멈추거나 싸우거나. 저는 싸우는 쪽을 택했어요. 가슴 압박 시작했어요. 세게, 빠르게, 끊기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입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박자 맞췄어요. 집중하려고요. 제 세동기. AED 좀 가져와요.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로웠어요. 몇 주 만에 그렇게 소리 질러봤어요. 보안요원이 빨간색 케이스를 들고 뛰어나왔어요. 봉투를 뜯다가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그냥 낚아채서 열었어요. 패드 꺼내서 가슴에 붙이고 기계에 귀를 기울였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그렇게 말했어요. 버튼 눌렀어요. 그 남자 몸이 쿡 하고 들썩였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고요. 정적. 그러다 기침 소리, 숨소리. 가슴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사람들 박수쳤고 누구는 안도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전 안 남았어요. 이름 묻기 전에, 사진 찍히기 전에 가방 챙기고 고개 푹 숙이고 군중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모퉁이 돌 때까지 계속 걸었고 박수 소리 안 들릴 때까지 더 걸었어요. 문 닫힌 빨래방 앞에 도착했을 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을 봤는데 먼지도 묻어있고 눌러서 빨갛게 된 흔적도 있었어요. 근데 가슴은 오랜만에 뭔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 이름도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몰라요. 며칠째 유효한 신분증 없이 산다는 것도 모르고 지하실에 살면서 현금 일만 하며 숨죽여 지낸다는 것도 모르죠. 부모님께 연락 끊긴 지 1년 넘었다는 것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고 전 그걸 도운 사람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버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고 남편한테 맞고 내쳐진 여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도 간호사였어요. 사람을 되살릴 줄 아는 사람. 심장이 멈춘 곳에서 다시 뛰게 만들 줄 아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을 아직 되살리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은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전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4시 조금 넘어 근무를 마쳤어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선룸에 모셔다 드리고 뒷문 쪽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던 참이었죠. 퀸즈 공기엔 늘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소독약, 낡은 벽 사이에 고인 먼지, 그리고 직원들 몰래 피운 담배 냄새까지 뒤섞여서요. 점퍼 지퍼를 턱 끝까지 올리고 녹슨 철제 게이트 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손이 멈췄어요. 등줄기를 뭔가 싸한 게 타고 올라갔죠. 숨이 확 멎는 기분. 혹시 강혜진 씨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몸이 먼저 굳었어요. 고개는 돌리지도 못했어요. 가슴이 쿵 하고 2번. 이민국? 누가 나를 신고했나? 드디어 온 건가? 도망 루트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졌어요. 골목까지 몇 초. 신발 밑창 상태는? 도망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자 그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거리낌 없지만 예의 있는 말투로요.
저 공무원 아닙니다. 당신 신고하러 온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제야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었어요. 그 사람 키가 크고 잘 정돈된 차콜색 수트에 깊은 네이비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 면도 자국 하나 없는 턱선, 왠지 뉴욕답지 않게 정돈된 외모. 근데 그런 사람이요. 페인트 벗겨진 회색 벽 앞, 쓰레기통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더 이상해 보였어요.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 사람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마치 길 잃은 동물 안심시키려는 사람처럼요. 그날 그랜드 42 호텔에 계셨죠? 심정지 환자한테 CPR 하신 분 맞으시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누구지?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뭘 원하는 거지? 혹시 경찰? 누가 CCTV라도 넘긴 건가? 몸은 뒤로 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그날 당신이 살린 남자. 그게 제 아버지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진짜로요. 그 사람 코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무 말 없이 건넸죠. 저는 본능처럼 받아들었어요. A4반으로 접힌 종이. 호텔 보안 카메라 캡처본이었어요. 그 안에 제가 있었어요. 무릎 꿇고 손으로 압박 중이던 그 장면.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엔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죠. 그는 말했어요. 그날 구급차 오기 전에 당신 그냥 떠나셨잖아요. 아버지가 어제 깨어나셨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여자를 찾아. 그는 말하는데 살짝 목소리가 떨렸어요. 호텔 이름도 기억 못하셨어요. 방번호도 날짜도. 하지만 당신 얼굴만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명함을 꺼냈어요. 하얀 바탕에 금박 글씨. 앤드류 제이. 밀런텍 회사의 부사장 앤드류 밀러. 당신 찾느라 나흘 걸렸어요. 모든 병원 응급실, 보안 기록, 호텔 CCTV, 경찰 보고서까지 다 뒤졌어요. 오늘에서야 이름을 알게 됐네요. 고개를 숙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 사람은 뒤돌아서 골목 끝으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신세를 지겠다고도 안 했어요. 오직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샤워 후 서연 언니의 오래된 태블릿을 꺼내 검색해봤어요. 앤드류 밀러는 다니엘 밀러의 아들. 밀런텍 부사장. CT, 심장 모니터, 수술 로봇. 제가 일했던 병원 기계 대부분이 그 회사 거였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 사람 진짜로 저 같은 사람을 찾으러 다녔던 거였어요. 솔직히 절 봤을 때 당황하거나 피할 줄 알았어요. 제 낡은 스크럽 차림, 다크서클, 초췌한 얼굴 보면 실망할 줄 알았죠.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왜 도망쳤는지도 신분도 이름도 숨긴 사정도. 그 어떤 편견도 없이 딱 하나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가 누구인지보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로 저를 봐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퇴근하려 요양원 앞을 나서는데 길가에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탁 차 문 여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죠. 그 차에서 내린 사람 앤드류 씨였어요. 어제는 인사만 조심스럽게 나눴던 그 사람이 오늘은 살짝 웃으면서 물었어요.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눈빛도 말투도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는 게 느껴졌고 그 마음을 무시하긴 쉽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차에 탔죠. 그가 데려간 곳은 하얀 린넨 테이블보가 깔린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반짝이는 와인잔, 프랑스어랑 이탈리아어가 섞인 메뉴판. 아는 단어 하나 없고 음식은 보기만 해도 먹기 아까운 예술작품 같았어요. 식사 중반쯤 앤드류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날 아버지를 도와주신 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의 순간이었어요. 그는 제 눈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요. 잠깐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놨어요. 그 말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저녁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 날도 그는 요양원 앞에 또 왔어요.
이번엔 좀 더 편한 말투로요.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우린 퀸즈에 있는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김서린 창문, 허름한 간판, 삐걱이는 의자들 근데 그 안은 따뜻했어요. 진짜 집밥 냄새가 났죠? 좁은 식당 안엔 김치찌개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앤드류 씨가 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어요. 좀 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김치는 시간이 지나야 맛이 깊어져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익었다고 해요. 금방 담근 건 그냥 맵기만 한데 제대로 익은 건 시큼하지만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려야 맛이 나는 거군요. 맞아요. 시간도 온도도 다 맞아야 해요. 그 말에 그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사이 같네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사이로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유리창 너머 차콜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조셉이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그 얼굴이었고 그는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앤드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진 씨 괜찮으세요? 그 순간 입이 저절로 열렸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조셉에게 처음 맞았던 날, 청원 취소 통지서를 받았던 밤, 이민국 우편만 봐도 손이 떨리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사람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동정도 위로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미팅을 잡아줬어요. 그분들이 제 VAWA 청원을 맡아줬고 더 이상 낯선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어요. 증거 수집, 서류 정리, 일정 관리까지 전부 체계적으로 진행됐고요. 며칠 후 밀런텍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한국 환자 문화지원 매니저라는 이름의 새 직책이었고 미국 의료 시스템과 한국 환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었죠. 첫 출근 날 책상 너머에 붙은 명패를 바라봤어요. 코리안 페이션트 서버 서지. 그리고 제 가슴에는 강해진 한국 데스크 환자 상담 담당이라는 배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속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어요. 나 진짜 여기까지 온 거 맞아? 그날 한 아주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온 아들과 함께였죠. 수술 설명서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접수표를 꽉 쥐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제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아주머니 어깨가 툭 하고 내려갔어요. 눈엔 눈물이 맺혔고 숨을 내쉬듯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한국 분이셨어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두려움 저도 너무 잘 아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웃던 시간들. 그날 저는 수술 동의서부터 마취 설명, 회복 일정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렸어요. 보험 청구 항목도 함께 살펴봤고 아드님이 수술실에 들어간 뒤엔 아주머니 손을 조용히 잡고 옆에 있었어요. 많은 말은 안 했지만 그 손끝의 체온이 다 전해졌어요. 그 후로도 저는 병원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되어갔어요. 부산에서 오신 노부부, 영어가 서툰 신혼부부, 한글만 기억하는 치매 초기 환자 할아버지. 그분들은 제 하루 속에 한국을 데려다 주셨고 저는 그 낯선 병원 안에서 그분들이 조금은 덜 무섭게 머물 수 있도록 곁을 지켜드렸어요. 가끔 누군가 간호사님하고 부를 때면 면허는 없지만 마음이 찡했어요. 이건 의료가 아니라 존엄의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혼자 두지 않는 것. 못 들은 척 안 보는 척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투명한 존재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숨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돕는 동안 저 자신도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한마디 한 장면. 서서히 아주 조용히. 김치처럼. 제 안의 상처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어요. 따라와요. 오늘은 예진 씨 날이에요. 그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차가 향한 곳은 맨해튼 5번가였어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그때 앤드류 씨가 말했어요. 예진 씨, 다시 공부해보는 건 어때요? 고개를 돌리니 그가 조심스레 웃고 있었어요. 예진 씨 같은 사람이 더 넓은 곳에서도 필요하니까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말이 낯설고 따뜻했어요. 차는 백화점 앞에서 멈췄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 다 제 삶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죠. 반짝이는 쇼윈도, 명품 가방, 털이 달린 부츠,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말했어요. 이 안에 예진 씨가 다시 걸을 새 신발이 있어요. 백화점 안은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은 히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고 했고 부담된다고도 했어요. 근데 그가 말했어요. 그동안 예진 씨는 계속 내주기만 했으니 이젠 돌려주는 거예요. 손끝으로 옷걸이를 넘겼어요. 흰 블라우스, 짙은 녹색 코트, 도톰한 니트, 검정 슬랙스, 캐시미어 머플러, 로퍼, 운동화, 발에 꼭 맞는 구두까지. 피팅룸 안에서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깨가 펴졌고 얼굴빛도 달라 보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저를 보고 그가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반짝이는 상자. 그 안에는 은색 실처럼 가는 목걸이가 있었어요. 펜던트는 아주 작게 YJ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 이름 잊지 말라고. 그가 제 목에 걸어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목이 탁 막혔어요. 말은 안 나왔지만 속으로 수백 번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차는 조용한 동네로 들어섰고 작고 단정한 3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진 씨가 선택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올라 그가 문을 열어줬어요. 하얀 벽 커튼 달린 창, 냄비 세트가 정리된 부엌, 깨끗하게 정돈된 싱크대. 침대 위엔 라벤더 향 나는 이불, 책상 위엔 작은 조명과 메모. 잘 왔어요. 그 방 안 혼자 앉아. 두 손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존중하듯 불러준 건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불을 끄기 전 거울을 마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강혜진.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러나 분명히 제 것이었던 그 이름이 천천히 제 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얼마 뒤 책상 위에 우편 하나가 놓였어요.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입학 허가서. 제가 직접 신청한 건 아니었어요. 앤드류 씨가 아무 말 없이 제게 필요한 걸 대신 준비해줬죠. 이제는 정말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다시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혜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이름.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제가 먼저 꺼내어 안아줄 이름. 그가 제 손을 잡아줬던 그날처럼 저도 이제 제 삶 위에 제 이름을 또렷하게 새기기로 했어요. 콜롬비아 강당. 제가 이름조차 지우고 살았던 그 도시에서 해 이야기를 말하게 됐어요. 제 이름은 마지막 순서였고 단상 위로 올라가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도시 이민 여성의 의료 장벽이었어요. 통계, 그래프, 정책 실패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말로 변했어요. 통역 없이 치료를 받았던 어느 밤. 고개만 끄덕이며 설명도 못 듣고 사인했던 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죠. 그 여자가 저였어요. 강당 안은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박수. 조용하고 길고 조심스러운 박수. 전 인사만 하고 강당을 나왔어요. 공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계단 아래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앤드류 씨. 회색 코트 손엔 커피 2잔. 숨을 죽인 얼굴로 조용히 거기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내려가 처음으로 제 손을 내밀었어요. 기댈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잡고 싶어서요. 그 사람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 안았어요. 우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봄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앤드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예진 씨,
오늘 발표 정말 대단했어요. 앤드류 씨는 커피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날 기억나요? 처음 저녁 같이 먹던 날. 그가 웃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당신이 뭘 말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시간이 참 낯설게 좋더라고요.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마주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또 보고 싶었어요. 그냥 다시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고 그랬어요. 그 고백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저한테는 참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그 시간이 저한테 점점 더 소중해졌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은 날, 힘든 날에도 괜찮은 하루.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는 말이 막혀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당장 뭘 약속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뭘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나랑 같이 걸어가 줄래요? 당신 속도대로, 당신 방식대로. 나는 그걸 맞춰가고 싶어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게.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어요. 프로포즈라는 단어도 결혼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내 발걸음에 발을 맞춰주겠다고 말한 그 진심이.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함께 나누며 천천히 자라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댓글 하나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이야기를 피우거든요. 기다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도.